이제 사회보험 제도인데요. 이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대처를 해서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19세기 말이 되면 이 사회보험 제도가 이 구빈법 체제를 대체하게 되는데요. 이게 그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경로를 거쳐서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이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거나 뭐 또는 이제 노동계급이 성장하는 정도가 이 나라마다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도 이 나라마다 다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다 다른 계기에 의해서 다 다르게 전개되었지만 뭐 그 여러 나라들에서 좀 공통점을 뽑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회보험이 성립하는데 영향을 준 이 공통적인 요인들을 뽑아보면 먼저 이 산업화가 진전이 되고 이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정립하게 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 노동 계급이 좀 성장을 하고 이 보통 선거가 확대된 점, 끝으로는 이 위기 관리자로서 이 국가 역할이 성장했다라는 점을 좀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을 4대 보험이라고 하지만 뭐 굳이 또 영역을 나눠 보자면 먼저 이 소득 보장의 영역인데요. 뭐 주로 공적연금이 담당하고 있죠. 다음은 이 의료보장의 영역입니다. 이 건강보험이 담당하는데요. 뭐 의료보험이나 질병보험이라고도 하죠. 네, 또 이제 실업보장이 있습니다. 이 실업급여인데요. 이게 산재보험이 좀 빠져 있죠. 그래서 산재는 좀 크게 보면 이게 의료보장에 넣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게 뭐 이제 그 학계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수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업 설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업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걸 좀 말하기 위해서 뭐 제가 좀 임의로 나눈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먼저 건강보험은요, 이게 이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사회보장법이라든가 사회복지제도에서 다루지 않을까 하는데요. 뭐 주로 사회복지 전공에서 좀 많이 다루겠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요, 이 소득 보장에 관한 이 공적연금하고 또 이제 실업 보장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예, 그럼 이번 주제인데요. 이 사회보험 제도의 좀 발전 과정에서는요, 먼저 이 사회보험 제도가 발전하게 된 배경하고 그리고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하게 되는 과정, 뭐이 과정이라는 게 나라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네,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의 이 사회보험 도입 과정을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도입이 갖는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또 실천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회보험의 발전 배경인데요. 여러 나라의 사례들에서 세 가지 공통적인 요인을 찾을 수가 있었죠. 첫 번째가 이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임금 노동 관계가 확산되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산업화가 되면 이 노동력이 좀 대규모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골을 떠나서 다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뭐 이러한 인구 이동, 뭐 그리고 이제 도시 집중, 뭐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뭐 지금 우리나라도 뭐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데요. 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많은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인구 이동과 도시 집중이 발생시키는 그 사회 문제들, 뭐 예를 들자면 빈곤 문제라든가 뭐 또 실업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사회 개혁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하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산업화가 사회보험제도의 성립에 있어서 갖는 진짜 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자본주의적 임금노동관계가 이 전반적인 그 사회관계로서 확립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라는 게 이게 보험이잖아요. 보험이니까 이게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는 걸 전제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를 하려면, 그렇죠? 그러니까 매달 좀 일정한, 그러니까 또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임금 노동 관계, 다시 말해서 이 고용 관계는 이 월급이라는 매월 일정한 소득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적 임금 노동 관계가 발달함으로써 사회 문제들에 대한 보험 기술의 적용 가능성이 확대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말하자면 이게 사회적 위험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사회보험은요, 매월 일정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상시 고용 노동자, 그러니까 풀타임 워커죠. 이 풀타임 워커를 전제로 하는데요. 그 19세기 말에 이 급격한 산업화가 이러한 전제 조건을 이제 그냥 확장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노동계급이 크게 성장했다라는 것도 이 사회보장 제도를 성립시키는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세기에 들어와서 이 노동운동이 크게 성장을 하는데요. 1848년에 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 동시다발적인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탈리아, 그러니까 저 이탈리아 시칠리아라고 있죠. 시칠리아. 거기에서 시작돼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뭐 그리고 이제 유럽 여러 나라로 파급되어 가는데요. 그러니까 혁명의 내용은 이제 각 지역마다 좀씩 달랐지만 어쨌든 그 이념은 그 민주화였어요. 유럽의 민주화였습니다. 이렇게 유럽 각 지역에서 혁명이 좀 연쇄적으로 일어난 이유는 무엇보다 이제 1847년에 경제공황이 발생을 했고, 또 이제 유럽의 각 나라가 안고 있던 문제가 좀 공통적이었다라는 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망명자들이 그냥 며칠 내에 귀국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망명자들이 그 이웃 나라들로부터 이 급진적인 사상들을 본국으로 보내서 이 본국 사람들과 밀접하게 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전 유럽에서 그 혁명이 동시다발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이 됐던 거죠. 뭐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1948년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1948년 혁명이 일어난 그 시대상을 보면, 그때 이제 당시 유럽 보면 이 나폴레옹 체제가 붕괴를 하고요. 이 빈 체제가 형성되는데, 메테르니히라는 사람이 이제 주도해서 만든 그 체제인데요. 빈 체제. 어떤 나폴레옹이 그 구축했던, 그리고 유럽에 전파했던 이 자유주의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반동 체제라고 합니다. 반동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왕정이 부활하고 뭐 다시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인 체제를 반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나폴레옹이 이 유럽에 전파한 이 프랑스 혁명 정신하고 그 프랑스 혁명의 이념, 결국에 이제 자유주의 이념이죠. 이건 이미 이제 유럽에 있는 그 민중들에게 이 자유와 또 혁명을 향한 의지에 그냥 불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확 당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다가 휘발유를 싹 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씨가 딱 당겨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불씨가 확 당겨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칠리아의 나폴리 1월에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 2월에 일어나고, 독일에서, 그러니까 독일로 가면은 프로이센, 바이에른 뭐 일어나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보헤미아, 이탈리아, 뭐 아일랜드, 덴마크, 뭐 하여간이 전 유럽이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열망으로요, 이 혁명과 또 독립에 대한 그냥 투쟁이 이 활화산처럼 그냥 폭발해 버린 겁니다. 팍 터져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1848년 혁명은 대체로 실패했다 라고 평가할 수는 있어요. 평가할 수 있는데, 어쨌든 덕분에 이 노동 계급의 단결과 함께요, 계급적 단결과 함께 이 노동 계급의 어떤 정치 세력화를 앞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 1863년에 이 라살레라는 사람 주도로요, 독일 노동자 총연맹이 결성되는데요.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아우구스트 베벨이라는 사람과 비렐름 리프크네이트라는 사람이 이끌었던 이 독일 사회민주노동당하고 통합을 해서 이 독일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에스페데라고 하죠. 에스페데. 이 에스페데의 전신이 바로 이 독일 노동자 총연맹 또는 전 독일 노동자 연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체가 결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노동자 계급이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세력화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노동운동이 이 국가의 어떤 사회보장제도에 영향을 주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보통선거제도, 다른 말로 하면 이 보통선거권의 획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선거권을 획득해야 비로소 이제 그 정치 세력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노동계급, 그러니까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급격하게 증가됐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이 이제 어떤 정치적 힘을 획득을 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보통선거제도가 좀 전제가 되어야 했던 거죠. 네, 이 차티스트 운동을 그린 사파인데요. 이 차티스트 운동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참정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벌인 좀 조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노동자 운동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그 노동자라기보다는 그 노동자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몽둥이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패싸움을 하려고 하는지 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차티스트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차티스트 운동가들의 시위, 뭐 그래서 당시에 그 유인물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Peace and Order is our motto. 그래서 네, 이제 평화와 질서는 우리의 모토다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To the Working Men of London 해서 이제 런던의 노동자들에게 뭐 이렇게 적혀 있고요. 뭐 그 밑으로는 잘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안 보이고, 중간에 큰 글씨로 이제 Monday Next 해가지고 다음 월요일 날, 네, 4월 11일 날. 그래서 뭘 하자는 거겠죠. 그래서 뭘 하자 뭐 이렇게 유인물 뿌리고 그런 것 같고요. 자, 이 차티스트 운동은 1830년대 후반부터 이 1850년대 초반까지 좀 전개됐던 영국의 노동자 계급의 이 참정권 운동인데요. 보통선거, 그 다음에 무기명 투표, 의원에 대한 급여 지급, 그 다음에 의회의 매년 개선, 그 다음에 선거구의 평등, 뭐 의원 재산 자격 철폐, 뭐 이렇게 이제 6개 항목인데, 이 6개 항목을 의회 개혁 요구로 내걸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민헌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피플스 차터라고 합니다. 피플스 차터라고 하는데, 이 차터를 내걸고 벌인 운동이다
차터를 내걸고 벌인 운동이다 해가지고 차티즘 또는 뭐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의회 민주주의의 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었는데 당시에 이 영국 지배층에 의한 그렇죠. 영국 지배층이 당연히 이제 탄압을 하겠죠. 그래서 지배층에 의해서 탄압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뭐 구체적인 운동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좀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위한 뭐 서명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집회 또는 시위 행진, 뭐 선거 참여, 뭐 토지 개혁이라고 불리는 뭐 운동이라든가요. 뭐 심지어는 그 무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행동. 그러니까 이제 봉기를 하는 거죠. 무장 봉기를 하고. 뭐 그래서 1839년 말에서 40년 초까지 보면 이 웨일즈 남부에서 뉴포트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어요. 또 이제 총파업, 그러니까 차터를 딱 내걸고 총파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대파업, 뭐 총파업 이런 것도 벌이고요. 보시면 시위가 많이 살벌하죠. 그래서 이제 진압하는 쪽에서 몽둥이로 진압을 하고 그 대항하는 쪽에서 막 돌을 집어 던지고 저건 낫인가요? 아주 낫을 들고 온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아주 좀 격렬한 시위를 벌였어요. 자, 이거는 당시의 차티스트 운동 사진인데요. 이 차티스트 운동이 참 큰 성과 없이 쇠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19세기 중반 이후로 이 보통 선거권이 점차 확대가 되죠. 어쨌든 이 보통 선거권의 확대는 이 노동계급이 벌인 여러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권리라는 게 이 싸워서 쟁취하는 거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뭐 그런 권리는 없어요. 이렇게 노동계급의 정치적 등장, 다시 말해서 전면적인 정치 세력화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노동계급의 정치적 결속은 이 노동계급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의 확대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성장에 의해서 사회보험의 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주고 있었던 거죠. 전국을 단위로 하는 사회보험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그 전국을 아우르는 그 국가의 행정체계가 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따라서 이 국민국가가 성장하고 또 국가적 행정체계의 확립이 이 사회보험 성립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물론 이 절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 중앙 집권적인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조세라든가 뭐 행정, 군대, 경찰 뭐 이런 전국적인 행정망이 갖춰지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국가가 이제 위기 관리자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위기 관리자로서, 그러니까 위기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거, 이거에는 무엇보다 이 자본주의가 좀 발전을 하면서 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 공황의 영향이 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상적으로 보자면 이 19세기는 자유주의 시기였는데요. 이 자유주의자들은 이 국가의 간섭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정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부를 이상적인 정부로 이해를 했죠. 그래서 자유주의 전통이 강할수록 이 국가에 의한 위기 관리의 역할에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전통이 강했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공황이 찾아오고 나서, 그러니까 1929년이죠. 이때 이 돼서야 비로소 이제 그때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주의적 전통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나라들은 그 시기가 좀 상당히 빨라지는데요. 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73년에 이 공황에서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873년에도 이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이 대공황이 발생하는데 이때부터 독일은 이 보호 무역 정책을 비롯해서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그 경제에 개입하기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이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19세기 말에 사회보험 실시를 위한 전제 조건이 좀 갖춰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사회보험 제도가 좀 급격하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국가에 의해서 강제 가입 방식의 사회보험이 먼저 도입된 게 이 독일의 질병보험인데요. 1883년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1883년에 질병보험, 그 다음에 1884년에 노동자 보상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1887년에 폐질보험, 네, 이건 노령연금이고요. 이렇게 이제 건강보험, 산재보험, 그 다음에 노령연금이 최초로 도입됐고요. 또 이 20세기가 돼서 영국에서 국민보험, 이 국민보험을 통해서 이 실업보험을 최초로 도입하게 됩니다. 역시 1911년의 일이고요. 사회보험이 이 구빈법과 다른 특징들인데요. 먼저 사회보험은 일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 빈곤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빈법은 임시 방편적인 구호에 한정이 됐죠. 따라서 이 사회보험 제도가 실시되었다라는 건 이 빈곤 문제에 대해서 제도화된 개입 방법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한 사회보험은 이 과거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구빈법은 아주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구빈법이 뭐 여성이나 아동과 같은 진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 사회보험은 남성 노동자를 좀 주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방식이 이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적 서비스로 전환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사회보험을 통해서 이 사회보장에 법적 권리성이 부여되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대가로서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사회보장이 더 이상 국가가 베풀어주는 뭐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는 점이 강조될 수 있게 된 거죠. 네, 독일의 사회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를 지낸 이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래서 1815년 4월 1일에 태어나서 1898년 7월 30일 사망했는데요. 1871년 이 독일이 통일되고 독일 제국이 세워지는데 이 독일 제국이 세워질 때부터 그러니까 1871년부터 1890년까지 이 독일 제국의 초대 총리를 지냈습니다. 네, 독일 제국 군대의 이 헬멧을 쓴 모습인데요. 비스마르크라고 하면 이 사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이 철혈 정책으로 유명하죠. 철혈 정책. 그래서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 민족적인 협상이 아니라 힘으로, 그러니까 오직 철과 피로서만 달성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군국주의적 방법에 의해서 독일의 통일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통일의 중심이 됐던 게 이 프로이센 왕국이었죠. 그래서 1861년 이 비렐름 1세가 이 프로이센의 왕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비스마르크가 프로이센의 수상이 됩니다. 당시에 이 비렐름 1세가 이 군비 문제 때문에 군비 증강 문제
겠죠. 이게 군비 문제로 이 의회와 좀 대립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그 수상에 취임한 비스마르크가 그러니까 의회에 출석해서 그 나중에 이제 철혈 정책으로 유명해지는 연설을 하죠. 네, 연설의 좀 중요 부분 잠깐 볼까요? 그래서 독일이 프로이센에 기대하고 있는 것은 자유주의가 아니라 힘입니다. 독일의 국경은 프로이센의 국경은 건전한 국가 생활을 하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시대의 요청은 언론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서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통일에 이르기까지 프로이센은 그 3번의 전쟁을 거치게 되는데요. 먼저 1864년에 덴마크와 전쟁을 좀 벌이고요. 이어서 1866년에는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1870년에는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독일의 통일을 결정짓게 되는 게 이 프로이센과 프랑스의 전쟁,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보불 전쟁이죠. 우리 이제 보불 전쟁이라고 하죠. 1866년 이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걸 보오 전쟁이라고 많이 불러요. 보오 전쟁. 네, 이거 보불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프로이센이 전쟁할 때인데 보시면 소총이 엄청 길죠. 예, 소총이 엄청 깁니다. 자, 이거는 프로이센 기병대의 전투 장면을 그린 그림이고요. 네, 역시 프로이센 군의 전투 장면 그린 거죠. 네, 프랑스군을 좀 포로로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복장이 그 프랑스군 복장인데 말을 탄 프로이센 군들이 그 프랑스군 포로를 호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독일군의 실제 사진이고요.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프랑스군, 프랑스 포병대의 사진이에요. 프랑스 포병들 사진이고요. 프랑스군의 패배를 좀 상징하는 그림 같죠? 프랑스군이 그 패배했는데 그 패배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보입니다. 네, 프로이센군은 당시 이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를 생포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 3세와 비스마르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나폴레옹 3세였고요. 오른쪽이 이제 비스마르크였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참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가 생포된 거 외에도 이 프랑스로서 아주 치욕적인, 정말 모욕적인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 독일의 통일과 독일 제국이 선포가 되고 프로이센의 국왕인 이 비렐름 1세가 독일 제국의 황제로 추대가 됩니다. 이게 1871년의 일인데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이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사이가 안 좋기는 했지만 사실은 뭐 이때부터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젠 그 원수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원수 관계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프랑스로서는 진짜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해에
그 알퐁스 도데의 그 유명한 소설 마지막 수업이 발표가 됩니다. 물론 이 소설은 상당히 좀 국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집필이 된 거고요. 사실상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은 당시에는 이 프랑스에 속해 있었지만 뭐 대다수 주민들이 이 독일어를 쓰는 이 독일계였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비스마르크가 이 알자스 로렌 지방을 차지하는 데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프로이센에 복속되기를 싫어하는 주민들은 그냥 프랑스로 이주해도 좋다라고 해서 그 인정을 해주는데, 이때 한 10%의 주민들이 이 프랑스로 이주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90%의 주민들은 그냥 독일인으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수업의 내용은 좀 그렇죠? 이제 상당히 좀 왜곡된 게 아니었느냐.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자존심이라든가 어떤 뭐 국수주의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의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쓴 좀 그렇죠, 소설인 거죠, 소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일을 통일을 하고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가 된 이 비렐름 1세인데요. 그래서 비렐름 프레드리히 루드비히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초대 황제,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였고요. 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는 이 독일에서 출현하게 됩니다. 뭐 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건 물론 독일 노동계급의 성장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독일의 국가주의적 전통을 들 수가 있어요. 독일의 경우에 독일은 그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늦게 산업화가 시작되죠. 하지만 이 발전 속도라는 면에서 보면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거는 바로 독일의 경제 성장이 이 국가 관료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독일은 자유주의가 좀 취약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에 의해서 산업화가 좀 진행됐던 게 다른 나라들의 사례인데,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들에 의해서 그 산업화가 진행됐는데, 이 독일은 그게 아니라 이제 국가 주도로, 주로 이제 국가 관료들의 주도로 인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이 자유주의 부르주아지는 이러한 산업화에 의해서 형성됐다. 즉 산업화의 산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제 사회보험이 출현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은 이 독일 노동계급의 성장과 또 정치 세력화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1863년 이 라살레의 주도로 이 독일 노동자 총연맹, 또는 전 독일 노동자 연맹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단체가 결성이 됩니다. 1869년에는 이 아우구스트 베벨하고 리프크네이트가 주도했던 이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이 또 창립이 되고요. 1875년에 이 두 조직이 통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사회민주당이 되는데요. 이게 에스페데라고 해요. 에스페데.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독일 3인당의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 뭐 이제 지금의 독일 3인당을 이 좌파라고 해야 하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좌파로 봐야 하는지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원에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이제 3인당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노동자 계급의 정치 조직이었던 거죠. 그 기원이. 그래서 독일 사회민주당이 이 1877년 선거에서 50만 표 가깝게 득표를 하고요. 그래서 제국의회에서 그 12석의 의석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90년 선거에서 19.7%의 득표를 하고 142만 표를 획득하게 돼요.
자, 이게 이 비스마르크에게는 그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자, 부담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게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기까지 3번의 전쟁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 파리에서는 이 노동자와 민중들이 봉기를 해서 자치정부를 세웠는데 이거를 직접 자기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불 전쟁이 끝나고 이 프랑스 파리에서 노동자 민중들이 봉기를 해서 혁명정부, 그러니까 자치정부를 세우는데 이거를 파리 꼬민이라고 해요. 이 파리 꼬민을 진압했던 게 이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그죠? 이런 사건들은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에게 진짜 커다란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 이 덴마크와 또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프랑스와 3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럼 전쟁은 누가 했을까요? 전쟁은 당연히 군인들이 했겠죠. 그 군인들이 누굽니까?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동원돼서 군인으로 복무를 했지만 전쟁이 끝나면 이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노동자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전역에 전 독일에 이 전쟁 경험이 있는, 다시 말해서 군사적으로 훈련된,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노동자들이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조직해서 단결시킬 수 있는 정치 조직이, 그리고 이념 정당이 출현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 노동자 민중의 혁명이 독일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독일에서도 1848년에 그 몇 차례에 걸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베를린 꼬뮌인도 세워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베를린 꼬뮌이 세워지는 겁니다. 혁명정부가. 자, 이 노동계급의 존재가, 그리고 이들의 정치 세력화가 당장 그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비스마르크는 2가지 방향의 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국가보안법 같은 거죠. 이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제정을 해서 뭐 사회주의자라든가 노동운동가 뭐 아나키스트 이 사람들을 막 구속을 하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을 비롯해서 그 뭐 노동운동과 뭐 사회운동들을 뭐 직접적으로 좀 제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노동계급에게 뭐 직접적인, 그러니까 물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어떤 강제적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이 노동계급의 혁명성을 거세하고 이 정치적 단결과 조직화를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막 뿌린 어떤 이제 사탕 같은 거죠. 캔디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일종의 당근이었던 거죠. 당근. 그래서 사회주의자 탄압법이 채찍이라면 이 사회보험은 당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억압과 회유라는 2가지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보험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참, 네, 파리 꼬뮌의 전사들은, 네, 그들을 침략했던 이 외세였죠. 외세의 군대. 그러니까 이 프로이센 군대, 그리고 그들과 결탁했던 이 정부군에 끝까지 저항을 해요.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하다가 뭐 전사하거나 또는 이렇게 이제 총살됩니다. 그래서 파리에 가면 이 꼬뮌 전사들이 총살을 당했던 그 벽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어요.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그 총살 장면이에요. 네, 1871년 5월 18일
5월 28일, 그러니까 21일에서 28일 사이인데요. 이 파리 코뮌의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이 28일 날 마지막까지 싸웠던 이 147명의 시민들이 바로 이 벽 앞에서 모두 총살됩니다.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래요. 지금도 파리에 굉장히 이제 그 성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보시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고용보험,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흘린 피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 좀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구빈법 체제에서의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네, 독일 노동자 총동맹, 그러니까 독일 노동자 총연맹을 결성한 이 페르디난드 라살레입니다. 독일의 사회주의자이고요. 노동운동가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좀 정통 막스주의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좀 차이가 있고 멜서스주의자라고 합니다. 예, 아우구스트 베벨인데요. 역시 사회주의자였고요. 1860년대 후반부터 이 막스주의자로 활동을 시작해서 그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을 조직하고 또 지도자가 됐는데요. 노동운동에서는 참 뛰어난 그 리더였고 특히 이 여성운동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그래서 남녀의 완전한 사회적 동등권 뭐 이런 걸 주장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트 베벨이고요. 네, 비렐름 리프크네이트인데요. 이 베벨과 함께 독일 사회민주노동당을 조직을 합니다. 역시 열렬한 막스주의자였고요. 제2 인터내셔널, 제2 인터내셔널의 그 지도자로 또 활동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칼 리프크네이트인데요. 앞에 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성이 같잖아요, 리프크네이트. 그래서 앞에 본 이 비렐름 리프크네이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었고요. 역시 좀 사회주의자였는데 이 사회민주당이 우경화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3인당처럼 되는데 사회민주당이 우경화가 되니까 바로 탈당을 해서 이 로자 룩셈부르크, 뭐 클라라 체트킨, 예, 클라라 체트킨은 예, 세계 여성의 날을 만든 그 사회주의자였고요. 그 다음에 프란츠 메링 이런 사람들하고 그 베를린에서 스파르타쿠스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쿠스 활동을 하다가 이 극우 세력들의 테러로 좀 암살돼요. 암살을 1919년 1월 15일 날, 테러로, 암살당하죠. 네, 로자 룩셈부르크입니다. 이게 독일에서 활동을 했는데, 예, 독일의 사회주의자인데, 원래 출신은 폴란드예요. 그래서 폴란드 출신이고요. 이 보시면 이 이제 칼 리프크네이트나 아니면 로자 룩셈부르크는 뭐 막스나 엥겔스 또는 뭐 아우구스트 베벨이나 뭐 비렐름 리프크네이트 이 사람들보다는 한 세대 뒤의 활동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물러난 다음에 그 이후에 활동을 했던 이 노동운동과 또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자, 로자도 이 칼 리프크네이트처럼 같은 날 그 테러를 당하는데요. 이 극우 집단의 테러로 이 암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 군인들에 의해서 암살이 되는데 이 당시에 이 그 스파르타쿠스단에 대해서 이제 공공연하게 그 테러와 암살이 가해져서
그러니까 많은 이 노동운동가들이 사망하게 돼요. 많이 희생이 됐는데, 그래서 이 로자 룩셈부르크도 1919년 1월 15일에 이 극우파 이 테러 집단, 이 군인 집단에게 체포가 돼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 개머리판,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으깨지도록 맞아서 사망을 합니다. 머리가 다 이제 으스러져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시신을 운하에 버렸는데, 그게 이제 그해 1919년 5월 31일 날 이 발견이 돼서 장례를 좀 치르게 됩니다. 네, 로자 룩셈부르크가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요. 네, 키가 좀 작은 편이죠. 그리고 또 다리를 저는 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150 정도? 150이 좀 안 됐다라고도 하고 150 정도라고도 하는데, 예, 상당히 좀 작았고, 그리고 이제 그 장애가 있었던 여성이에요. 자, 왼쪽에 보시면 라살레가 있고, 라살레 사진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이제 칼 막스의 사진이 보이죠. 예, 로자의 장례식 장면이고요. 1919년 5월 31일 날 그러니까 운하에서 시신이 떠올라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칼 리프크네이트의 죽음에 대한 이 목판화인데요. 예, 많이 알려진 작품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작품에 속해요. 예, 이거는 이제 로자 룩셈부르크와 칼 리프크네이트를 추모하는, 네, 추모하는 현재, 그러니까 현대 집회입니다. 요새 열렸던 집회고요. 이게 계속 이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파이트 앤 리멤버, 그래서 뭐 투쟁하라, 그리고 기억하라라고 이제 프랜카드에 쓰여 있죠. 자, 뭐 이제 어느 권력이든 보시면 노동자들이 단결을 하고 뭐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같은 억압적인 법률을 통해서 탄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달콤한 미끼를 던져주기도 하죠. 때로는 이 테러와 암살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도입을 한 거는 바로 노동자들의 단결과 이 정치 세력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는 했어도 뭐 이렇게 테러와 암살까지는 하지는 않았는데요. 비스마르크가 정치에서 물러난 후에 그 이후에 이 독일의 지배자들은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죠.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는 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 세력에 대해서 무자비한 암살과 테러를 자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이 바로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이걸 나치라고 하죠. 이 나치와 히틀러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성장은 사회를 발전시키지만, 네,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묵인되는 경우에는 세상은 오히려 퇴보를 하고 암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독일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이게 뭐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하게 된 게 이 독일의 국가주의와 또 노동계급의 정치 세력화라는 점 외에도요, 이 1873년에 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공황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네, 대공황에 직면해서 이 비스마르크는 그 독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관세를 좀 부활시키면서 빠르게 보호주의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호주의로 인해서 이 농산물이라든가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죠. 오르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에는 이 노동계급에 대한 어떤 가부장적인 통제를 통해서 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고양시키려는 이 분명한 목적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단순히 이 노동계급의 단결과 정치 세력화를 막겠다, 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국가에 대한 노동계급의 충성도를 높이는 장치로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1881년 3월 8일 이 재해보상법안이 제출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제국의회에 법안이 제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국가에 의한 강제보험의 원칙하고 이 사보험을 배제하는 거, 사보험 배제, 그리고 국가에 의한 뭐 기여금의 제공, 마지막으로 이 중앙집권적인 제국보험공단의 창설, 뭐 이런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법안이 그 제국의회에 제출됐을 때 의회 내에서는 이제 많은 이제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끝내 부결되고 맙니다. 부결되고 말았는데, 이 반대라는 게 이 사회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이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이 사회적이고 이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하는 비판이었던 거죠. 어쨌든 이 1881년에 제출된 이 재해보상 법안이 부결되긴 했지만, 그죠? 독일에서 이렇게 최초로 사회보험이 실시되는 것은 자, 노동계급의 국가에 대한 결속력을 높이려고 하는 복지제도, 그런 복지제도를 창출한 것이다. 뭐 이건 명백한 거죠. 뭐 이렇게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1883년에 이 질병보험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요. 그때 이 질병보험법은 의회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됐고요. 어쨌든 이제 비스마르크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이게 이제 1884년에 재해보상법에서 뭐 그 당시에 이 사회주의 운동이 성장한 거, 그래서 이 사회주의 운동의 성장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그 내용으로 국가와 노동자 계급 간의 직접적인 유대를 좀 창출할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방향성을 좀 담지하려고 했다는 점, 뭐 이거는 좀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8주차 출석 과제입니다. 출석 과제인데요. 가을이죠. 가을인데요. 뭐 코로나라든가 온라인 수업 또는 뭐 중간 시험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힘든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계절은 좀 변함없이 변하는 것 같아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변함없이 변한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그 좀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이렇게 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라도 좀 짬을 내서 네, 가을의 아름다움을 좀 감상해 보는 건 어떤가 해서요.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 귀뚜라미 소리라든가 뭐 단풍 뭐 있겠죠, 많이. 그래서 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뭐 사물이라든가 뭐 또는 느낌,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 말, 이걸 열자 이내로 적는 겁니다. 좀, 네, 자신만의 독창적인 것들, 그러니까 좀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것들을 적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8주차 출석 과제는 가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열자 이내로 표현할 수 있는 뭐 사물이나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네, 열자 이내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뭐든지 상관은 없어요. 자, 다음 주제는 네, 계속해서 사회보험의 발전 과정인데요. 이번에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